결혼 8년 차. 나는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 담관암 진단을 받고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처가댁 현금 인출기냐?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술비를 채웠다. 이자율 14.9%. 그 숫자를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한 달 뒤 남편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동생이 곧 결혼하는데 전세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말했다. 당신 통장에 그 돈 있잖아. 다 같은 가족인데 뭘 그래? 가족이라고? 나는 웃었다. 내 웃음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오정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입을 뗀 건 아버지 수술 전날 밤이었다. 거실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고 아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현관 옆에 걸린 유치원 가방 밖으로는 구겨진 가정통신문이 삐져나와 있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국그릇이 놓여 있었고 오정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가로로 쥔 채 야구 중계 점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내가 설거지하는 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의 엄지손가락은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손에 물기를 닦고 그가 마주 보이는 1인용 소파에 가서 앉았다. 입을 열기 전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밤 10시 27분 돈 이야기를 꺼내기엔 참 껄끄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오전까지 원무과에 수술 보증금을 내야 했고 아버지의 담관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여보,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아빠 수술하셔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빠를수록 좋다고 하시더라고.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일단 당신이 먼저 융통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출판사에서 상여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스마트폰에서 해설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볼륨 버튼을 눌러 소리를 한 칸 줄였지만 여전히 나를 보지는 않았다. 또 돈 타령인의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그가 말했다. 당신은 입만 열면 돈 얘기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친정일로 단 한 번도 그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비용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아버지가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실 때 부족했던 보증금도 내가 결혼 전에 부어둔 펀드를 깨서 보탰다. 심지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산후도우미 이모님 월급마저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갔다. 나는 그 말들을 혀끝에서 꾹 눌러 삼키며 말했다. 이번엔 정말 급해서 그래? 일단 수술비부터 내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내가 당신네 집안 현금 인출기냐? 오정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졸음기 하나 없이 그저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만 가득했다. 당신 친정아버지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도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야 하는데 그럼 나는 손가락만 빨고 살아? 그 말이 거실에 툭 떨어지자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꼼짝 않고 앉아 쿠션 모서리를 꽉 쥐었다. 천이 깊게 주름졌고 손톱이 바느질선 사이로 파고들었다. 오정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방금 자신이 한 말은 그저 날씨에 대한 가벼운 투정거리였다는 듯이. 알았어, 왜 내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아들은 작은 침대에서 입을 살짝 벌린 채 뺨을 베개에 짓누르고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 곁에 서서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지갑과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창가에 앉아 모바일 뱅킹 앱을 켰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출판사 탕비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 닿는 곳에 놓인 종이컵 커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밖에서는 편집부 사람들이 새 책 표지 시안을 두고 회의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유리문을 넘어 까마득하게 들려왔다. 내 스마트폰 화면에는 세 군데 은행 앱이 켜져 있었다. 신용대출은 아무리 빨라도 심사를 거쳐야 해서 당일 입금을 장담할 수 없었다. 아까 병원 원무과에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술 예치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었다. 결국 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택했다. 현금 자동입 출금기는 회사 건물 1층 편의점 옆에 있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유리문이 펄럭였다. 나는 회사 사람들과 마주칠까 봐 마스크를 눈 밑까지 끌어올린 채 줄을 섰다. 내 차례가 되자 기계 화면이 차갑게 빛났다. 금액 입력, 이자율 확인, 수수료 확인. 매 단계를 넘길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이제 이자율 14.9%짜리 현금 뭉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인정하라고 윽박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초록색 버튼 위에서 내 손가락이 1초 정도 멈칫했다. 돈 나오는 곳에서 기계음이 울리더니 400만 원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왔다. 화면에 출금 완료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그 글자를 3초쯤 멍하니 쳐다보다가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서둘러 돈을 봉투에 쑤셔 넣었다. 명세서는 4번 접어 지갑 제일 안쪽에 찔러 넣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이동식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도리어 나를 위로하셨다. 서영아, 무서워할 거 없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쥐었다. 손등은 온통 주삿바늘 자국투성이었고 피부는 시퍼런 핏줄이 다 비칠 만큼 얇았다. 어젯밤 오정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친정아버지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목구멍이 꽉 매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신 뒤 나는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 스마트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오정호는 수술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지 않았고 장인어른 상태가 어떤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수술은 길었다. 수술복을 입은 채 나온 의사는 마스크도 벗지 않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회복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벽을 짚고 일어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수납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넬 때 나는 카드로 남은 비용을 긁었다. 영수증이 지지직거리며 출력되는 소리를 듣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적어도 이 고비는 넘겼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출판사 퇴근 후 노원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회사가 마포라 지하철을 타고 환승까지 해서 병원에 도착하면 늘 밤 8시가 넘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 아버지를 위해 병원 근처 죽집에서 전복죽을 사들고 가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가 천천히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간호사가 드레싱을 하러 오면 나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협탁 위에 놓인 진료비 영수증을 서류 봉투에 챙겨 넣었다. 하남집에 돌아오면 보통 밤 11시가 다 되었다. 아들은 이미 자고 있고 거실 불은 꺼져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오정호가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용기가 나뒹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피곤하지 않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 회복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다. 하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정호와 그의 동생 오정민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거실 탁자에는 맥주 캔, 치킨 상자, 반쯤 먹다 남은 감자칩이 널려 있었다.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오정호는 정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형이 시켜준 이 집 치킨 기가 막히지? 내 형수가 요새 밥을 안 해서 우리 집은 이걸로 연명한다. 오정민은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힌 채 크게 웃다가 현관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제야 오물거리며 인사했다. 형수님 오셨어요. 내 손에는 아버지가 입으셨던 환자복과 약봉지가 든 병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손잡이에 쓸려 손가락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 발치에 놓인 맥주캔과 탁자 위 배달 영수증을 번갈아 바라보던 나는 순간 남의 집에 잘못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정호는 나를 힐끗 보고는 말했다. 왔어. 밥솥에 밥 없는데? 병원에서 먹고 온 줄 알았지?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비닐봉지를 세탁실에 던져 두었다. 그 무렵부터 시동생 정민이가 우리 집을 드나드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다. 28살인 그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몇 번이나 갈아타더니 지금은 휴대폰 케이스 쇼핑몰에서 운영관리를 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았다. 성남에 산다는 여자친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결혼 전 최소한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는 해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 정민이는 전세금을 구할 길이 막막해지자 툭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와 죽는 소리를 해댔다. 그는 올 때마다 빈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걸 사오는 법도 없었다. 귤 한 봉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2개가 전부였다.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우며 소리쳤다. 형, 나 오늘 사장한테 엄청 깨졌어. 결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여자친구 쪽에선 빨리 계약하라고 난리인데. 오정호는 온 세상이 제 동생을 핍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 오 여사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다. 식탁 저 끝에 앉아 통화하는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정민이 내 친동생이다. 내가 형 노릇 안 하면 누가 하니?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홀로 너희 형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동생 결혼한다는데 4살 궁리만 하면 쓰냐. 오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슬그머니 내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들 밥그릇에 반찬만 올려주었다. 우리는 결혼 8년차 부부였지만 겉보기엔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합리적인 부부 같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달 주택담보대출이자 148만 원은 오정호 통장에서 나갔지만 식비, 아파트 관리비, 아들 유치원비, 집안 자잘한 생활비는 몽땅 내 몫이었다. 내 연봉은 4,200만 원, 남편은 5,800만 원이었다. 생활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휜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영수증 한 장 한 장 따져 묻는 게 지쳐 포기하고 살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내가 셈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토요일 아침, 거실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들은 아랫집 친구네로 놀러가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계란 프라이, 김치가 차려져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온 오정호가 웬일로 내 커피까지 한 잔 타서 내 손 닿는 곳에 내려놓았다. 그 커피잔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는 평소에 내 커피를 타주는 위인이 아니었다. 서영아 맞은편에 앉은 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다. 정민이 장가가는 거 알지? 나는 젓가락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처가 쪽에서 전세 계약 빨리 마치자고 성하라네. 보증금이 꽤 모자라서 말이야. 그는 찻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내가 가진 돈 영끌에서 좀 보태긴 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 당신 그 정기예금 이제 만기 다 되어가지 않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모자라는데? 그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라는 듯씩 웃었다. 5천만 원. 내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마라고? 5천만 원. 그가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다. 다 같은 식구잖아. 일단 좀 빌려줘. 정민이 자리 잡으면 꼬박꼬박 갚을 거야. 엄마도 차용증 써줄 테니 걱정 말라시더라고. 커피에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불과 한 달 전, 바로 이 거실에 앉아 아버지 수술비 400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매달리던 나에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처가댁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며 차갑게 내쳤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게 커피를 타주며 웃는 나두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뿌리까지 쓴맛이 훅 끼쳐왔다. 그러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네 집안 구호물자야? 오정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공중에 떠있던 젓가락을 든 손이 갈 곳을 잃고 멈칫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몇 초간 멍하니 굳어 있었다. 이내 그가 식탁 위로 젓가락을 내동댕이 쳤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흔들렸고 국물이 식탁보 위로 튀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가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정민이 내 친동생이야. 형수가 돼서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한 달 전에 우리 아빠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실 때 나 당신한테 4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했어.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거랑 이게 같아? 그건 내 친정 일이잖아. 정민이 일은 당신 시댁 일이 아니고 정민이는 우리 식구잖아. 식탁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의 두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네 집안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 집안일은 남의 일이라는 거네. 오정호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식탁 위에 둔 그의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넘언이라는 글자가 떴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게 화살을 돌렸다. 한서영, 사람 참 징글징글하게 굴지 마.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칼같이 따져. 내가 매달 아파트 대출금 갚고 있는데 너 지금 이 집에서 안 살고 있어? 내가 공기만 먹고 사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파트 관리비, 반찬값, 애 유치원비, 당신 어머니 오실 때마다 내가 구워 바치는 고깃값. 그게 다 누구 통장에서 나가는지 몰라? 따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은행에 켜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대조해볼까? 그의 안색이 확 변했다. 너 지금 나랑 그딴 걸 계산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가족을 반으로 쪼개서 선 그었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는 내 친정아버지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며. 그럼 정민이도 당신 친동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가 식탁 모서리를 왈칵 움켜쥐었다. 너 나중에 후회할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후회하고 있어. 나는 국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퇴원 후 드실 약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잉 울렸다. 화면에 뜬 점원이라는 세 글자.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할 틈도 없이 날선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한서영 너, 우리 오씨 집안에 시집 온 지 8년이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시동생 곤란한데 모른 척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 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어? 나는 폰을 귀에서 5cm쯤 떨어뜨렸다. 주방에 틀어놓은 수돗물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정호 혼자 대출금 갚느라 등골 휘는 거 너 모르니? 정민이 어릴 때 아비 잃고 불쌍하게 큰 애야. 형이 동생 안쓰러워서 좀 돕겠다는데 돈 쥐고 벌벌 떨면서 안 내놔? 남들이 보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손가락질한다. 나는 시어머니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님, 내가 입을 뗐다. 지난달 저희 친정아버지 수술하실 때 정호 씨 단돈 10원 한 장 안 보탰습니다. 핏줄에 돌이 운운하실 거면 그 말씀 정호 씨한테도 똑같이 해주시죠. 전화기 너머로 순간 찬물이 끼얹어진 듯 침묵이 흘렀다. 3초 후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새까매진 액정을 내려다보며 약봉지를 꼼꼼히 봉한 뒤 아버지가 드실 시간을 적어 붙였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심장도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은 한번 얼어붙으면 그 서늘한 온도를 몸이 먼저 기억하는 모양이다. 그날 이후 오정호는 입을 꾹 닫고 냉전을 시작했다. 내게 말도 걸지 않고 내가 차린 밥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밤에는 이불을 챙겨 서재로 건너가 잤다. 아들이 왜 아빠랑 같이 밥 안 먹느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나는 굳이 토달지 않고 식탁에서 그의 밥그릇을 슬그머니 치웠다. 설거지거리가 하나 줄고 잔소리를 안 들으니 오히려 집안이 평화로웠다. 나는 내 몫의 자산을 찬찬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기예금 4,300만 원, 비상금 통장에 1,200만 원 아버지 수술비로 썼던 현금 서비스는 아직 280만 원이 남아 있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정민이 카드가 메꿔야 한다며 연말에 꼭 갚겠다고 가져간 800만 원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해 연말 시어머니는 돈 얘기는 쏙 빼놓고 김장 김치 사진만 달랑 보내며 김장하느라 삭신이 수신이 주말에 와서 2통 가져가라고 했다. 그 뒤로 돈 갚는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모든 은행 앱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꿨다. 정기예금은 새로 개설한 내 명의의 계좌로 옮기고 입출금 알림도 내 휴대폰으로만 오게 설정했다. 은행에 간 날 창구 직원이 연결 계좌를 변경하시는 게 맞냐고 재차 물었을 때 나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유리창 너머 프린터에서 징징거리며 새 거래 내역서가 뱉어져 나왔다. 나는 그걸 파란색 서류철에 고이 끼워 넣었다. 출판사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는 아주 평범한 서류철이었다. 이 얇은 플라스틱 조가리 안에 내 8년치 결혼 생활의 민낯이 낱낱이 담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건 사흘 뒤였다. 내가 막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가 과일 봉지를 든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내 인사도 무시하고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들어와 거실 바닥에 과일 봉지를 툭 내려놓았다. 서영아, 나 너랑 싸우자고 온 거 아니다.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을 문지르며 전화할 때보다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이 그 녀석, 너도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실속 없는 놈이잖니? 이번에 참한 아가씨 만나서 겨우 장가가나 싶었는데 돈 때문에 파토 나면 어쩌노. 나는 생수를 한 잔 따라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다. 어머님은 물엔 손도 대지 않고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쓱 밀었다. 빌려주는 셈 쳐라. 차용증이라도 써주마. 내가 다 적어왔다.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차용 금액 5천만 원, 변제 기일 5년 이내. 차용일란에는 오정민이라는 이름이 꾹꾹 눌러 적혀 있었고 서명란만 횡하니 비어 있었다. 볼펜똥이 뭉쳐있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게 분명했다. 5년 이내요? 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 갓 결혼하는데 숨 돌릴 틈은 줘야 안 하겠니? 내가 명색이 형수인데 이럴 때 눈 딱 감고 도와주면 정민이도 평생 내 은혜 잊지 않을 거다. 나는 그 차용증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3년 전에도 어머님은 바로 이 소파에 앉아 정민이 카드값이 연체돼서 회사로 독촉 전화가 온다며 망신스러워 죽겠으니 일단 800만 원만 꿔주면 당장 갚겠다고 했었다. 그날 어머님은 눈물까지 훔치며 못난애미라 두 아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내가 돈을 송금하자 어머님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리고 그 후로 만날 때마다 그 일은 기억에서 싹 지워진 사람처럼 굴었다. 나는 차용증을 도로 밀어냈다. 어머님, 저 그럴 돈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차갑게 굳었다. 너 정기예금 들어놓은 거 있다며? 그건 누가 그러던가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다 아는 거지? 부부 사이에 뭐든 다 공유하는 거라면 저희 아빠 수술하던 날 제가 400만 원이 없어서 발동동 굴렀던 것도 정호 씨가 당연히 알았어야죠.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물컵을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채였다. 서영아, 사람 사는 게 다 지나간 일 들춰내면서 핏대 세우면 끝이 없는 법이다. 정호가 바깥 양반인데 나가서 돈 버느라 스트레스 받다 보면 홧김에 말실수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여편네가 돼서 그 정도도 안고 못 가니?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 그 말실수 8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옷이 집안이 널 홀대라도 했다는 거냐? 너희 32평짜리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애새끼 남부럽지 않게 키우지. 우리 정호가 널 때리길 했니 바람을 피웠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제 돈은 제가 지키겠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담담하게 대꾸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 위 과일 봉지를 낚아챘다가 다시 쿵 내려놓았다. 그걸 도로 가져가는 게 모양 빠진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현관으로 걸어가던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롭고 싸늘해져 있었다. 한서영, 여자가 집안에서 그렇게 돈통 쥐고 깐깐하게 굴면 집구석 결단 나는 법이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살펴가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 대체 저런 여우 같은 물건을 어쩌자고 집에 들인 거냐? 그날 밤 오정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큼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삐딱하게 서서 식탁에 앉아 아들의 알림장을 확인하고 있는 나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제 속이 시원해. 너 때문에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했어. 나는 알림장을 덮었다.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지만 않으셨어도 혈압은 멀쩡하셨을 거야. 그가 구두주걱을 신발장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한서영, 너 적당히 좀 해라. 정민이 결혼 이대로 엎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도련님 여자친구랑 결혼해. 나는 알림장을 유치원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내가 뭘 책임지는데? 그가 성큼성큼 내 쪽으로 걸어왔다. 식탁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끼기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내 손 닿는 곳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액정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걸 본 그의 걸음이 멈칫했다. 너 지금 나 협박해? 나는 그냥 내 살 길 찾는 것뿐이야.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더니 이내 획 돌아서서 서재문을 쾅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 버렸다. 정민이의 결혼에 진짜 빨간불이 켜진 건 여자친구 집안에서 전세 계약을 서두르자고 압박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는 하루 3번으로 늘었고 오정호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고 전화를 받을 때면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통화했다. 하지만 우리 집 베란다 문은 방음이 형편없어서 그의 통화 내용이 툭툭 끊겨 들려왔다. 알아요, 엄마. 저도 돈 나올 구멍 찾고 있다고요? 그 여자가 끝까지 버티는데 내가 무슨 수로 뺏어와요. 집이요. 집은 공동명의라 맘대로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거지하던 내 손이 물속에서 딱 멈췄다. 공동명의. 이 하남시 32평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하고 이듬해에 마련한 집이었다. 내 결혼 전 모아둔 돈 2천만 원에 오정호 회사 대출을 일부 얹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을 껴서 샀다. 등기 칠 때 우리는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공동명의로 올렸다. 나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진정한 부부라고 믿고 살았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안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장은 죄다 뽑혀 있었다. 속옷과 스카프가 침대 위에 너저분하게 널브러졌고 푸른색 서류철들이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대학 시절 일기장마저 펼쳐진 채 짓밟혀 있었고 그 사이에 끼워두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특히 화장대 2번째 서랍이 가장 엉망이었는데 거긴 내가 옛날 통장과 쓰지 않는 카드를 모아두던 곳이었다. 나는 방문을 붙잡고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거실에는 TV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고 오정호는 집에 없었다. 아들은 오늘 유치원 친구네서 저녁을 먹고 늦게 오기로 되어 있었다. 집안에는 홈쇼핑 광고 방송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3장을 찍었다. 엉망이 된 옷장, 뒤집힌 서랍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일기장.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남겼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았다. 원래대로 예쁘게 정리하지는 않고 중요한 서류들만 따로 추려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 오정호가 들어왔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얼굴은 시뻘겋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자 그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왔어,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내 눈길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안방 서랍 당신이 뒤졌어? 그가 냉장고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생수병을 꺼냈다. 플라스틱 뚜껑을 거칠게 비틀었다며 그가 말했다. 부부 사이에 물건 좀 찾은 거 가지고 뒤졌다고 유나는? 뭐 찾았는데? 그가 생수를 반 병쯤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갑자기 내 앞을 턱 가로막았다.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쳤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섬뜩할 정도였다. 한서영, 너 통장 어디다 숨겼어? 내가 돈 꽁쳐놓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혹시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당장 그 돈 어딨는지 불어. 그가 말과 동시에 내 손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다.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꽉 쥐인 손목 주위로 피부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손 놔, 안 그러면 당장 112에 신고할 테니까. 그의 소나기에 들어가던 힘이 뚝 멈췄다. 내가 반대쪽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액정에 112번호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다. 그 번호를 본 그는 술이 확 깨는 듯 천천히 내 손목을 놓더니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너 진짜 독하다. 그가 허세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돈 몇 푼의 남편을 경찰에 쳐넣겠다고?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마누라 옷장 뒤지고 손목 꺾는 놈도 있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그는 입술을 바르르 떨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재로 쫓기듯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손목에 든 시퍼런 멍을 사진으로 남겼다. 시퍼런 멍 주위로 그의 손가락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미리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철을 가방에 챙겨 마포구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다. 상담소의 김 변호사는 40 언저리의 여성이었는데 말의 속도는 빠르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내가 내민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서, 카드 현금 서비스 영수증, 시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꼼꼼히 살폈다. 마지막으로 내 손목 사진을 화면에 꽉 차게 확대해서 들여다보았다. 이 서류들은 전부 원본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생활비를 전담하다시피 한 내역, 친정아버지 수술비 지원을 거절한 점, 시댁의 채무 불이행, 그리고 이번 물리적 폭력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내가 물었다. 제 정기예금도 그 사람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형성된 자금이나 명확한 특유재산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결혼 후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의뢰인께서 장기간 가계 지출을 거의 전담하신 기록이 있고 남편분도 소득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김 변호사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넘겼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네요.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6,800만 원 정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단순히 내 돈만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혼할 겁니다.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 사람, 이 결혼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들 거예요. 적어도 내 돈과 내 집을 털어서 자기 동생 전세금 대주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김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서류철을 덮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앞으로 오가는 모든 대화, 돈의 흐름,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담소를 나설 때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오후 기획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떴길래 참석 가능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비친 내 얼굴은 눈밑이 퀭했지만 표정만큼은 내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다. 아들은 거실 매트 위에서 블록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고 오정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그의 데스크톱 컴퓨터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우리 결혼기념일에 그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 8년 내내 똑같았다. 예전에는 이걸 부부 사이의 믿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메일함은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다. 나는 쓸데없는 메일은 뒤지지 않고 곧장 검색창에 정민, 등기부등본, 담보 세 단어를 쳤다. 세 번째 검색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마우스를 쥔 내 손이 딱 굳었다. 보낸 사람은 오정호, 받는 사람은 오정민. 날짜는 사흘 전의 제목에는 일단 이거라도 확인해더라고 적혀 있었다. 첨부 파일은 2개였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복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증여 약정서라는 조잡한 문서였다. 대충 훑어보니 오정호 본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동생 오정민에게 증여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맨 밑에는 오정호의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고 서명란만 텅 비어 있었다. 이 아파트 등기부에는 분명 내 이름도 절반이나 올라가 있었다. 그는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의 공동자산을 제 동생 전세금 담보로 빼돌릴 작정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눈치채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서류를 꾸며서 몰래 넘길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메일 본문과 첨부 파일을 남김없이 출력했다. 서재 구석에 놓인 프린터가 지잉지잉 기계음을 내며 하얀 종이를 한 장씩 토해냈다. 거실에서 아들이 나를 불렀다. 엄마, 내 경찰차 바퀴가 안 보여. 잠깐만, 엄마 금방 나갈게. 나는 출력된 종이들을 추려 파란색 서류철에 끼워 넣고 모서리를 손끝으로 꾹 눌렀다. 그때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사람이 기대치의 밑바닥까지 치달으면 오히려 몸이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모양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회사 근처 카페로 오정호를 불러냈다. 그는 회사에서 곧장 온 듯 구겨진 정장 차림이었다. 낯빛은 어두웠고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는 사람이 없는지부터 살폈다. 그러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물었다. 꼭 여기서 봐야 해?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는 대꾸 없이 파란색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의 앞으로 쓱 밀었다. 우리 집, 당신 동생 전세금 담보로 몰래 넘기려던 참이었어? 커피잔으로 향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나는 서류철을 펼쳐 그가 정민에게 보낸 메일 출력본과 증여 약정서를 꺼내 맨 위에 올려놓았다. 내 동의도 없이 내 지분까지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 서류라도 위조할 생각이었니? 오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고 메일이 발송된 날짜를 확인하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너 내 컴퓨터 뒤졌어?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중요해? 그가 목소리를 꾹 눌러 낮추며 상체를 앞으로 바짝 기울였다. 너 이거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는 김에 당신이 공동재산 빼돌리려던 것도 같이 진술하면 되겠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손에 쥔 종이가 구깃구깃하게 뭉개졌다. 나는 서류철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눈앞에 밀어주었다. 사인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넘기고 남은 대출금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3년 전에 어머님이 빌려가신 800만 원도 뱉어내. 위자료는 안 받을게. 당신이 몇 달 동안 안 낸 생활비도 청구 안 해. 여기서 끝내자.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너 지금 나더러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내가 한 짓에 대한 청구서야. 한서영, 꿈도 꾸지 마. 그는 합의서를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 아파트 대출금 8년 동안 꼬박꼬박 내가 갚았어. 내가 무슨 권리로 집을 다 처먹으려고 해. 나는 미리 정리해둔 엑셀 내역서를 뽑아 그 앞으로 던졌다. 거기에는 지난 8년간 우리 집 고정 지출이 1원 단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유치원비, 생활비 통장 내역,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 그리고 친정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받았던 현금 서비스 이자 출금 기록까지.
항목마다 은행 거래 내역 일련 번호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다. 그래, 당신 대출금 갚았지? 근데 이 집에 대출금만 있어? 당신은 그놈의 대출금을 방패 삼아 나머지 생활비, 애 키우는 비용 죄다 내 등골 빼먹으면서 버텼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 집마저 정민이 결혼 자금으로 넘겨? 정호 씨, 나더러 남이라면서 내 돈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 집안 기둥뿌리로 갖다 쓸 생각을 해? 그는 엑셀 내역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 뒤로 캐고 다녔어? 당신이 우리 아빠 수술비 못 주겠다며 처가댁 현금 인출기냐고 짓거렸던 그날 밤부터. 그 말이 쐐기처럼 박히자 그의 눈동자가 길을 잃은 듯 흔들렸다. 마침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도어벨이 짤랑 울렸다. 그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황급히 이혼 합의서를 덮어버렸다. 사인 못해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판사가 내 뜻대로 다 내주나 두고 보자고. 나는 서류철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던 그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서영아.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한풀 꺾여 있었다. 정민이 일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 일단 돈부터 어떻게 융통해주면 이혼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는 그를 몇 초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그깟 5천만 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쏘아붙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대로 뒤돌아 카페 문을 나섰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들이닥쳤다. 이번엔 손에 과일 봉지도 없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게 삿대질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더니 냅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아들 물컵이 출렁이며 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정호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바지 밑단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새아가, 내가 이렇게 빌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우리 정호 저거 입방정만 떨지 속은 여린 놈이다. 부부 살면서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사는 집이 어딨니? 애 얼굴 봐서라도, 지난 8년 세월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 다오. 방 안에서 아들이 글씨 연습을 하던 연필 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물컵을 신발장 위에 얹어두고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더 꽉 움켜쥐었다. 정민이 혼사 이제 다 깨지게 생겼다. 사돈댁에서 오늘 내일 전세 계약 안 하면 없던 일로 하자더라. 서영아, 너도 자식 키우는 애미잖니. 나중에 내 새끼 장가갈 때 돼보면 이 늙은 애미 심정 알 거다. 나는 억지로 힘을 주어 그녀를 바닥에서 끌어올렸다. 비쩍 마른 손목뼈가 내 손바닥을 찔러댔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방에 애 듣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곁에 선 오정호는 입술만 꾹 다문 채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마치 이 구차한 무릎 꿇기 연극이 자기가 짠 각본이 아닌 양. 나는 시어머니의 악어의 눈물을 보며 한 달 전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던 그 차가운 복도를 떠올렸다. 그때 내 아버지를 위해 오정호에게 무릎 꿇고 빌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얘도 귀한 딸이다라며 내 편을 들어준 사람도 없었다. 제가 모진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당신 아들이 먼저 저를 남 취급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다. 그제야 오정호가 입을 열었다. 너는 꼭 말을 그딴 식으로 정 떨어지게 해야 속이 시원해? 정 떨어지는 건 당신이 정민 도련님한테 보낸 그 등기부등본 메일이지요. 나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내 지분반 섞인 아파트 건드리면서 당신 아들내미가 어디서 살게 될지 1초라도 고민해 본 적 있어? 내가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어떡할 건지 생각은 해봤고.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그냥 정민이 안심시키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였어. 진짜로 도장 찍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먼저 찾아냈으니까 못 찍은 거겠지? 눈물을 훔치던 시어머니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세아가, 그 메일인지 뭔지 난통 모르는 일이다. 정호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벌였겠니? 이러면 어떻겠니? 돈 빌려달라는 소리 2번 다시 안 할 테니 이혼 얘기는 덮자. 내가 가져간 800만 원은 달다달이 갚아주마. 언제 다 갚으실 건데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과 볼펜을 들고 나와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갚으시겠다니 오늘 차용증 확실히 쓰시죠. 변제 기일, 매달 상환 금액, 어머님 서명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적으세요. 종이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스산하게 변했다. 볼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입매는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너 지금 내 시어미를 못 믿겠다는 거냐? 3년 전에도 금방 주신다고 가져가셔놓고 입 싹 닦으셨잖아요. 그녀가 종이를 획 밀쳐내며 언성을 높였다. 피가 섞인 가족끼리 어쩜 이리 빚쟁이 취급을 한단 말이냐. 나는 더 이상 입을 섞지 않았다. 오정호가 신경질적으로 재킷을 낚아챘다. 엄마, 가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시어머니의 2다리는 현관에 들어설 때보다 훨씬 꼿꼿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동자엔 애원의 빛 따윈 사라지고 표독스러운 원망만 가득했다. 한서영, 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이혼녀 딱지 붓고에 달고 사는 게 내 생각만큼 녹록할 줄 아냐?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걱정은 대출금 독박 쓰게 생긴 아드님한테나 하세요. 문이 닫히자 집안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아들이 빼꼼 고개를 내밀고 속삭였다. 엄마, 할머니 왜 우셨어? 나는 쪼그려 앉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끼리 풀어야 할 숙제가 좀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 아이는 아직 노란 멍 자국이 가시지 않은 내 손목을 힐끗 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다. 이혼 협의는 3주 넘게 질질 끌었다. 오정호는 처음엔 기고만장했다. 내가 홧김에 엄포를 놓는 거라며 법원에 가면 판사가 내 말만 다 들어줄 줄 아냐며 큰소리쳤다. 그러더니 어느 날 법조계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를 만나 술을 마시고 들어온 밤이 있었다. 그날 그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센 사람처럼 잿빛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더니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내게 쌍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나는 직감했다. 그 선배가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구나. 김 변호사는 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건조한 문체였지만 조항마다 오정호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이었다.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소송으로 갈 것이며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겠다. 장인 수술비 지원 거절 및 동생 전세금 5천만 원 강요 내역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삼겠다. 지난 8년간의 불공평한 가계 지출 내역, 시어머니의 800만 원 채무 불이행, 아내 손목 폭행 사진까지 모조리 묶어 경제적 보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오정호가 거실에서 내 앞을 막아섰다. 너 꼭 이렇게까지 바닥을 봐야겠어? 나는 아들에게 줄 사과를 깎던 칼을 멈추지 않고 과일 껍질을 길게 베어냈다. 날 이 바닥까지 끌고 온 건 당신이야. 우리 엄마 지금 매일 울어? 정민이 파혼 위기고. 사돈댁에서 우리 집안에 무슨 큰일 났냐고 뒷조사 들어왔어. 큰일 난 거 맞네. 그가 이를 뿌드득 갈았다. 너 나한테 최소한의 체면도 안 세워주냐? 나는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았다. 당신이 내 옷장 다 뒤집어 엎었을 때 내 체면 세워줬어. 내 손목 비틀었을 땐? 그의 시선이 내 손목으로 툭 떨어졌다. 시퍼렇던 멍은 옅어져 누런 흔적만 남아있었다. 그는 황급히 눈길을 피했다. 그날은 내가 술을 떡이 되게 마셨잖아. 그래서 내가 경찰 안 부르고 참아준 거야? 내 말에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집 너한테 넘기는 건 무리야? 남은 대출금 나 혼자 절대 못 갚아. 그럼 판사한테 정산받자? 법원이 내가 내라는 대로 다 내주겠냐?
꼭 그렇게 안 나와도 상관없어. 나는 사과 접시를 들고 일어섰다. 당신 회사 사람들, 정민이 예비 장인 장모, 당신 엄마네 친척들 귀에 내가 동생 전세금 대주려고 아내 몰래 부부 공동명의 집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만 짝깔리면 난 그걸로 만족하니까. 오정호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오씨 집안 사람들이 돈 다음으로 끔찍하게 여기는 게 바로 체면이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동네방네 큰아들이 번듯한 건자재 회사 차장에 하남 32평 아파트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작은 아들도 곧 떵떵거리며 장가간다고 떠벌렸다. 그 허울 좋은 포장지가 다 벗겨져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게 들통나는 걸 시어머니는 죽기보다 두려워했다. 오정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가 먼저 김 변호사에게 굽히고 들어왔다. 양측이 몇 번의 조건을 주고받은 끝에 최종 합의서가 완성되었다. 아파트는 처분하거나 지분을 넘겨내가 그동안 감당했던 생활비와 초기 주택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져가기로 했다. 남은 주택담보대출은 오정호가 온전히 떠안고 계속 그 집에 살되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빌려간 800만 원은 두 번에 나눠 갚되 첫 번째 송금은 이혼 서류 접수 전까지 완료하기로 못을 박았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그는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보내며 면접 교섭 시간을 명시했다. 그는 도장을 찍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너는 1억 2천 챙겨서 홀가분하게 나가고 나 혼자 이 무거운 빚덩어리 끌어안는 게 이게 공평해? 나는 내역서가 담긴 파란색 서류철을 탁자 위로 밀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공평한 적 있었니? 그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내러 간 목요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구청 입구 대리석 계단은 물기를 머금어 질척였고 우산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찰박거리는 소리를 냈다. 오정호는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먼저 와 앉아 있었다. 3주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살이 쏙 빠져 턱선이 날카로워졌고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다. 김 변호사와 나란히 걸어오는 나를 보자 그는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변호사를 힐끗 쳐다본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가라앉았다. 애는 그가 물었다. 유치원 보냈어. 그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행정 절차는 허무할 만큼 금방 끝났다.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빠르게 훑은 뒤 몇 가지 서류를 인쇄해 내밀었다. 펜을 쥐고 서류에 서명하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8년 전 구청에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꼭 이런 기분이었다. 다만 그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절대 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지금 그는 내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이름 석자를 휘갈겨 쓰고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우리는 복도로 빠져나왔다. 김 변호사가 서류 사본을 복사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오정호는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타닥타닥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서영아 그가 불쑥 정적을 깼다. 나는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수술 때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미안하다. 너무 늦어버린 사과였다. 내 마음엔 일말의 파동조차 일지 않았다. 용서도 미움도 아니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버린 전단지를 길에서 건네받은 기분일 뿐. 나는 가방을 어깨에 고쳐맸다. 이제 와서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야. 한참 늦었어. 그제야 나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인? 끝이야.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잘라냈다. 구청 정문을 나설 즈음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다. 공기 중엔 아직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방 속 스마트폰이 지잉 짧게 울렸다. 화면을 켜보니 은행의 알림이었다. 아파트 지분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첫 번째 분할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그 숫자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2초쯤 화면에 머물던 시선을 거두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뒤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하철이 승강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며 일으킨 거센 바람에 코트자락이 펄럭였다. 퇴근길 인파 속에 섞여 서 있으려니 문득 아버지 수술날 병원 복도가 겹쳐 보였다. 그때 나는 14.9% 이자가 찍힌 현금 서비스 영수증을 지갑에 찔러 넣고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걸음 내디뎠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석 달 뒤, 나는 아버지가 계신 노원구로 거처를 옮겼다. 아버지는 다행히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경과가 좋았다. 걸음걸이가 다소 느려지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야 한다는 점만 빼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시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 근처에 채광이 좋은 집을 전세로 구했다. 1층에 할인마트가 있어 장보기도 편했고 병원까지 걸어서 통원하기도 딱 좋은 위치였다. 전 남편에게 받은 1억 2천만 원 중 일부로 아버지의 남은 병원비와 이율 높던 현금 서비스 빚부터 시원하게 털어냈다. 그러고도 여윳돈이 남아 아버지 집의 낡은 쉐시를 이중창으로 싹 갈아들였다. 겨울이면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던 거실이 아늑해졌다. 아버지는 새 창틀을 어루만지며 돈 아깝게 무슨 짓이냐고 타박하셨다. 아빠와 나는 아버지가 드실 약통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앞으로 내 돈 아껴줄 생각일랑 마셔. 아버지는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출판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팀장에서 편집부 부실장으로 승진하며 연봉도 훌쩍 뛰었다. 대표님은 내가 기획했던 시리즈물들이 꾸준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팀원들 결속력도 좋게 이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분 좋게 회의실을 나설 때 폰이 울렸다.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 속 아들은 놀이터에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치켜들고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혼했다고 당장 삶이 동화처럼 아름다워진 건 아니었다. 일도 해야 하고 틈틈이 아버지도 챙겨야 했으며 홀로 아이 등하원과 주말 일정을 소화하는 건 고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퇴근 후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다. 내 옷장을 뒤지는 미치광이도 없었고 내 피 같은 돈을 쌈짓돈 취급하는 시댁도 없었으며 가족이라는 폭력적인 단어로 내 숨통을 조이는 인간도 없었다. 고요한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먹으며 나는 비로소 조용한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큰 자유를 느낄 수 있는지 깨달았다. 오정호의 소식은 건너 아는 지인들을 통해 파편처럼 들려왔다. 정민이의 결혼은 결국 파토났다. 사돈댁에서 가계약을 앞두고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꼴을 보더니 오정호가 이혼에 대출금 폭탄까지 떠안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혼담을 엎어버렸다고 한다. 정민이가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문전박대당했고 그날 밤 형제는 전화통을 붙잡고 쌍욕을 섞어가며 죽일 듯이 싸웠다고 했다. 그 후 내 옛날 번호로 정민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뒤늦게 확인했다. 형수님,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대로 지워버렸다. 시어머니는 고혈압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혈압 수치가 180을 찍었다고 했다. 입원실에서 내게 몇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수신 차단으로 응수했다. 그러자 문자가 날아왔다. 800만 원 중 남은 절반은 다음 달에 꼭 갚을 테니 제발의 얼굴 봐서 정호랑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는 구질구질한 내용이었다. 그 문자 밑에 은행 알림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400만 원 입금 완료. 시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악어의 눈물과 억지스러운 애원보다 차용증과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 훨씬 더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오정호는 여전히 하남의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달마다 148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혼자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 대출금 갚기가 벅차 집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고 했다. 예전 그 아파트 냉장고엔 늘 내가 사다 채워둔 싱싱한 식재료, 아이 간식, 친정아버지가 챙겨주신 밑반찬이 그득했다.
지금 그의 냉장고에는 캔맥주, 편의점 삼각김밥, 쉰내 나는 김치 쪼가리가 전부일 것이다. 한 번은 그가 아이 면접 교섭일에 노원역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로 아이를 데리러 왔다.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내 맞은편에 앉은 그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불쑥 내뱉었다. 얼굴 좋아졌네. 나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아이의 얇은 바람막이 점퍼를 탁자 위로 밀어주었다. 저녁 8시 전까지 데려다줘. 내일 유치원에서 현장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 일찍 재워야 해. 그가 점퍼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대가 섰다. 서영아, 우리 꼭 이렇게 사무적으로만 대화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내 통장이 어디 있냐며 내 손목을 비틀어 멍을 들이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 그 손은 아이의 점퍼 자락을 쥔 채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고 있었지만 감히 탁자 선을 넘어 내 쪽으로 뻗어오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제 애 양육 문제 말고는 나눌 대화가 없어.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짓더니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우리 엄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그럼 병원을 모시고 가.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가서 꼬박꼬박 병원비 결제해드리고. 내 뼈 있는 말에 그는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표정으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때마침 아들이 화장실에서 쪼르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빨랑 가자. 오정호가 자리에서 느릿느릿 일어나며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나는 찻잔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저녁 8시, 그가 약속대로 아이를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아빠가 사줬다며 장난감 로봇을 품에 안고 신나게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알았으니 얼른 손부터 씻고 오라며 욕실로 들여보냈다. 그때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시어머니가 보내기로 한 나머지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은행 알림이었다. 나는 폰을 내려놓고 서재에서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첫 장에 현금 자동입 출금기에서 뽑았던 400만 원 영수증이 아직 끼워져 있었다. 이자율 14.9%. 나는 그걸 몇 초간 들여다보다가 2갈래로 찍고 다시 4갈래로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서류철 안에 남은 건 이혼 합의서, 1억 2천만 원 입금 내역, 시어머니 차용증 갚은 내역,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다음 주 진료 예약증뿐이었다. 종이 몇 장 안 되는 얄팍한 두께였지만 내 8년치 삶의 무게가 그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와 내게 물으셨다. 서영아, 내일 병원 예약이 몇 시라고 했지? 오전 10시요. 나는 아버지의 진찰권과 챙겨 드실 약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했다. 저 반차 냈으니까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셨다. 노원구의 평범한 밤 풍경이었다. 아파트 상가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막차를 향해 달려가는 시내버스가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욕실에서는 아이가 흥얼거리는 동요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식탁 옆에 서서 파란색 서류철을 탁하고 덮었다. 오시 집안 사람들은 나를 쥐어짜서 빼앗으려 했던 돈과 아파트 지분, 그리고 알량한 껍데기 체면까지 모두 잃었다. 오정호는 자기 삶의 구멍을 군말 없이 메워주던 식모 같은 아내를 잃었고 나를 식구 취급도 안 하던 자격마저 영영 상실했다. 시어머니는 3년이나 뭉개던 빚을 결국 다 토해냈고 시동생 정민이의 으리으리한 전세 계약은 공중분해되었다. 반면 나는 내 명의의 통장과 정당한 아파트 지분, 아버지의 수술비, 그리고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8년의 존엄을 되찾았다. 탁자 위의 폰이 다시 지잉 울렸다. 오정호가 보낸 문자였다. 오늘 애가 엄마 보고 싶어 하더라. 나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딱 4글자로 답장을 찍어 보냈다. 제때 보내.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뒤 나는 폰을 뒤집어 식탁에 내려놓고 내일 아버지가 쓰실 진찰권을 가방 앞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창밖으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했지만 집 안 공기는 훈훈했다. 새로 단 이중창이 빈틈없이 꽉 닫혀 있어 바깥의 시린 기운은 단 한 줌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